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사정으로 불발됐습니다. 추석 전엔 진전을 보겠지, 연휴 기간 중에는 계기가 생기겠지 하던 관측들은 모두 헛다리 짚은 꼴이 됐습니다. 오늘도 기약 없는 기다림과 싸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취재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 찾아가 폭식투쟁을 벌이고 유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도 자제시키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 여당입니다. 연휴 내내 벌어진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의 이른바 해코지 행태를 보도합니다. 20년 전 오늘 참여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의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성년기에 접어든 시민운동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속에는 따로따로 추석을 보낸 대통령 3남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뉴스 인물 만나보는 인터뷰 중 네 번째 손님은 외롭게 종편 출연 거부 입장을 지켜온 최민희 의원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유가족들이 느꼈을 마음의 빈자리도 더 컸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태고 재능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서 긴 연휴를 유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화 공연이 진행됐고 청와대 인근 거리 농성장도 시민과 유가족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이나 PD. 자, 추석 연휴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고 가수 강산예 씨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공연에 이어 신앙송, 시민 발언대 행사 등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국민 한가위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가족 20여 명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오늘 시민 70여 명이 농성장을 찾아 연대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영화인 릴레이 단식은 오늘로 33일차를 맞았고 작가, 언론인, 연극인들의 릴레이 단식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 단식에 참여한 시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밖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있다는 게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유가족들이 아닌 시민분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수 유가족들이 추석을 거리에서 보냈죠. 구체적으로 연휴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농성장을 지켰고 여전히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가족 300여 명이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아 평소 희생자들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가족 합동 기림상을 차렸습니다.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 한가위상을 차렸고 46일간 단식했던 김용호 씨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들과 시민들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은 뒤 세월호 모양의 대형 풍선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는 저녁마다 가수들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문규현 신부, 나영석 PD 등이 연휴 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에 다녀갔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유가족들이 그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0일째가 되는 날이더군요. 추석에도 농성장은 유지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유가족 20여 명은 여전히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 공연을 관람한 뒤 다시 청운효자동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특별법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명절까지 140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절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던 거 원래 하던 대로 했고 명절날, 추석 당일날만 매듭기 보러 가고 추석 전에는 2차 합의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어서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웠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아 PD 수고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요즘 따라 언니가 더 보고 싶어요. 둘이 함께 자며 장난도 치고 서로 마음속 비밀 얘기도 하고 커서 같이 해보고 싶은 일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일들이 꿈만 같아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유가족은 10명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가족통으로 그 흔적이나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닷속 어두운 공간에서 울고 있나요? 가족들은 당신과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애끓는 긴장을 숨죽이며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공부하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영석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바나나 우유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영석이 엄마 애들 반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와서 주고. 추석 연휴 내내 광화문 광장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들을 비롯한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단식하는 사람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기성 정치 세력이 정치적 이해로 방조하거나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오후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른바 폭식투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 건너 동아일보사 앞에 마련된 극우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농성장에서 집회를 한 일베 회원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후 준비해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낭독하거나 피켓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일베 회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들에게 식사하는 곳까지 제공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시체 장사 그만하라,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 등의 발언에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베 애들이란 거 몰랐죠. 진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막상 일베라고 딱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이제 갓 20살, 19 된 애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애들이 이렇게 아픈 유가족을 직접 와서 그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노골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호기심에 와서 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국민대책회의의 방침과 달리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민들은 일베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세월호 농성장을 향한 보수단체의 공격은 폭식투쟁뿐이 아닙니다. 동아일보사 앞엔 지난 2일부터 극우단체의 농성장이 차려져 특별법 제정 반대와 국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채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세월호 농성장을 향해 있는 앰플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위 인사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별법 반대 농성장을 지키며 자신을 일베의 종정이라 칭하는 한 스님은 일베 회원들의 행동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건강한 청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반듯반듯 잘생기고 명문대 다니고 얼굴들이 너무너무나 사상이 너무 건재하는 거라.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걱정 하나도 올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맡겨줘도 국회의원 대통령을 해도 다 나라를 다 할 수 있는. 추석 당일 단식을 끝낸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가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극우단체들은 농성장 건너편에서 대형 펼침막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유가족이 왜 특별법에 대해서 아냐 그럴 때 어리다 보니까 옛날 사건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왜 유가족은 특별법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 뭐 음식 먹다 뭐 유가족한테 해상 교통사고 아니냐 그런 애들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제가 여기 상황실장이다 보니까 그냥 훈방 조치해라. 우리 유가족한테 막말을 해서 경찰이 잡아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이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훈방 조치 거의 한 것 같아요. 폭식투쟁, 유가족 모욕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과 이를 정치적 이해로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기존의 보수 세력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사정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석 민심 때문에 보여주기식 회동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아전 인수한다는 의심이 큰 상황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결국 오늘 만나지 못했군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만남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정혜 대변인 등 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시간과 장소가 미정일 뿐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부대변인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고 전하는 등 새누리당 쪽에서는 회동 계획이 없다고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유은혜 민주연합 대변인이 오후에 기자들에게 오늘 만나자고 양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 쪽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며 회동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이 계속되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만나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후에도 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갇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며 야당 탓을 했고 민주연합은 집권 여당이 세월호법 문제에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각 상임위는 민생 관련 법안들을 즉시 심의해야 하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비쟁점 법안들은 즉각 처리해야만 한다고 오는 15일 본회의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방탄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조직적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여당에 대한 추석 민심이 따가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방탄국회에만 유능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유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여권 중진 인사들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김무성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죠. 네, 두 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나온 신동아 인터뷰에 따르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의 불통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널리 듣지 않으시고 청와대가 내외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한다며 낯가림을 조금 거두시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대통령이 국민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수습의 일환으로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꼬였다고 표현했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마케팅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그런 유언비어가 퍼진 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발행된 중앙선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분단위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밝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10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죠.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이 불가능할 텐데요. 다른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93개 계류 법안을 의장이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만큼 1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이른바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위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90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근거로 든 국회법 76조는 전반적인 이사일정에 관한 규정이어서 직권상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회법은 85조에 별도의 직권상정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85조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추진하는 93개 건은 예외적 직권상정 대상인 천재지변, 비상상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가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의정감시, 낙선운동, 평화군축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권력을 감시하며 시민운동의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성년이 된 참여연대 20년을 돌아봤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낙선운동은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낙선운동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과 해당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이어서 시민 불복종운동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해 12월 4일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인 윤종훈 회계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벌인 1인 시위 사진입니다. 지금은 1인 시위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의사표현 수단이 됐지만 당시엔 사상 최초의 1인 시위였습니다. 1998년 2월 16일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사법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정부 지원의 판사 38명을 전원 교체시킨 이 사건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를 하고도 사실상 사장시켜버린 기사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한겨레를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1997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2009년 경찰 차벽으로 봉쇄된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은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공론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년 사를 쭉 훑어보면 리스트를 만들어요. 저희가 했던 활동 중. 리스트가 하나 수백 개가 돼요. 추려서 60여 개. 압축적으로 해서 한 50개.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이렇거든요. 어느 하나 선택하기는 저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 출신으로 국회의원 등에 선출된 사람은 모두 25명. 대부분 야권이지만 강용석 전 의원과 같은 여권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근자 출신인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3명입니다. 실현도 적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때 이명박 정부는 참여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여연대 20년사에서 유일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박원석 사무처장 등 상근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조직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역사가 있고 참여연대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거리에서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이나 이런 수준이 아닌 당시에 저희 이제 박원석, 안진과 두 사람이 구속되는 일도 있고 여러 명의 상근자들이 입건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한 몇 년에는 우리 스스로 좀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혹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좀 모색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활동의 성과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후대가 평가할 뿐 활동 당시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 이슈는 다 그런 거예요. 성공의 경험이 없어요. 핵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핵 운동도 그렇고 한미동맹 문제도 컸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중생이 사망을 했죠. 장갑차에 2명이 죽어나가면서 한미 소파 개정 운동 있었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방개혁, 군 복무기간 단축, 뭐 등등 군인권 문제 지금도 다시 논쟁이 되지만 어느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다 판판이 다 깨졌고 역시 벽이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벽을 상대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성공을 꼭 좌절은 굉장히 컸고 전문가들은 성년이 된 참여연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과제를 지적합니다.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그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의 서포터즈가 돼서 그들을 지원하고 혹은 응원하는 이런 역할로 탈바꿈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어떤 전문성들을 찾아가는 좀 이런 변화의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과거에 해왔던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뭔가 달라진 시민운동의 환경과 잘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좀 시민운동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참여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평통사도 20주년, 경실련은 25주년, 각각 성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위기라는 말들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빈자리가 커진 지금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올해 특정 주기에 창립일을 맞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는 지난 6월 4일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창립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도 올해 12월로 3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촛불 시위를 계기로 시민운동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좁아진 입지가 확인됩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파워 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조사를 보면 참여연대의 영향력은 매년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2008년 11위에서 지난해인 2013년 17위까지 6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경실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활발한 때인 20살, 성년을 맞은 참여연대에서도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평이 나옵니다. 40인데 20대이고 싶은 마음은 청춘인 나이는 액면 그대로 20살인데 저희 회원 구조를 보더라도 30,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 노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스스로도 많이 해요. 시민운동 위기론이 제기된 이후 만들어진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의 위기를 설명합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토익 시험 보고 안에서 공부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너 왜 이런 데 후원 안 하고 관심 갖지 않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20대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거나 대변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친한 척하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준 경험이 지금의 시민사회한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대상에 맞춰 시민단체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일단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민단체들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떤 법률적인, 정책적인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공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공급해주는 좀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연구단체이면서 시민운동도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아주 극소수의 그 아주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에 그 많은 그 도전을 받아왔지만은 진리 이명사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뒤부터는 국민들이 완전히 우리 연구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에 오히려 더 가속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역사 왜곡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날수록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소장은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는 야당의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야당에 마음을 붙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야당의 몫까지 해야 되는 게 시민단체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야당이 할 몫까지를 다 연구하고 대안을 세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미국인 기자 참수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에 생겨난 조직이 모태가 돼서 상당한 영토와 풍부한 재정을 확보한 국가 수준의 무장 세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9.11 테러 13주년을 앞두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 격퇴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S가 어떻게 세력을 확장해 왔는지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 IS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생겨났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는 훗날 IS의 모태가 되는 이라크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2007년부터 본격화된 미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한때 지도부의 80%가 사살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조직 재건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2011년 5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바그다디가 후세인 정권과 함께 몰락한 수니파를 결집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2013년 4월 바그다디는 자신의 조직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와 통합해 ISIL,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고 2014년 2월 알카에다와 노선 문제로 결별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9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은 조직 명칭을 이슬람 국가 IS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요 도시는 물론 유전 도로를 점령해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IS는 단순한 단체가 아닌 하나의 실질적인 국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영토의 30%, 시리아 영토의 35%를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IS는 이라크 유전 20곳과 시리아 유전 50곳을 돈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재정을 바탕으로 IS는 다른 테러 단체들에 비해 몇 배 높은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용병들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 대원 규모는 적게는 13,000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외국인 용병이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른다고 서방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1964년)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들 3남매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로 들어온 첫 해입니다. 둘째 근영 씨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막내 지만 씨가 신나게 춤을 추고 누나 박 대통령이 팔굽혀펴기 시범을 보이자 따라하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차례상은 장남인 지만 씨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관저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북적거리지 않을 때 현충원에 성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명절 때마다 별도로 사찰에서 부모를 기려왔던 근령 씨는 올해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실험 단식 중이어서 차례를 지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직 동생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리에 철저한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친인척 관리에 철저한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재미교포들이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맞춰서 특별한 환영식을 열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테마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면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고 대규모 시위까지 준비 중입니다. 네, 이런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재미교포들이 또 모금운동을 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찍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재미교포들이 어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면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기 위해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뉴욕에 방문하는 22일에 맞춰 광고를 게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 대통령의 그림이 광고에 사용되는 그 그림입니까? 네, 아직 광고 시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사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박 대통령의 얼굴이 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일정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그 광고 모금 캠페인이 성사가 되면 광고가 실릴 경우에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미시 USA 회원들이 진실을 밝히라는 광고로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어 지난달 17일자 뉴욕타임즈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아래 단식 투쟁하는 희생자 가족, 부패와 태만과 규제 완화, 변화를 가져올 특별법 등의 소제목이 달린 두 번째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그림이 두 번째 광고 그림이군요. 자, 앞으로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다음 주 화요일, 즉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익명 참여가 원칙이며 페이팔과 신용카드 또는 전자수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군요. 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연합 박완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81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의 43.7%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이 뚜렷해 보여요? 네, MB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이른바 3대 기업, 즉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MB정부 당시 해외에 투자했던 24조 3,711억 중에서요, 겨우 4조 8,084억 원만 회수하면서 무려 19조 5,627억 원의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0년 5등급이었던 광물자원공사를 16등급으로, 석유공사는 5등급에서 12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가스공사를 8등급에서 11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네. 여기 기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 국정홍보비서관 백기승 씨인가요? 네. 네, 이 사람이 원장이 된 겁니까? 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사퇴했던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기승 씨는 지난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보기획단장을 맡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캠프 공보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측근입니다. 또 현 정부 출범부터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내다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여론을 책임진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오늘 백기승 씨가 임명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백 전 비서관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보은 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에 세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담뱃값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있을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뱃값은 현행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에는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 원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세금 인상이 있습니까? 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 동안 10,0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시효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세금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그리고 또 뭐 영리병원 이런 거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제주 지역 언론인 제주의 소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 47%가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외국인 카지노가 유치될 예정일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나 됐습니다. 네. 그 영리병원에 대한 그런 조사도 진행이 됐겠죠? 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9%, 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9%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무분별한 투기성 자본 차단이 선정되는 등 외국계 자본 투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입장은 어때요? 네, 원지사 역시 드림타워에 관해서 과연 50층 넘는 빌딩이 교통 유발이라든지 한라산 자연경관과 맞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원지사는 그제 제주방송 특별 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직권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병원을 인정하는 한 영리병원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옹호했는데요.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중국계 영리병원 싸널병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심사만 강조했을 뿐 전면 재검토 등의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청년 취업률이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2.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무직은 줄고 시간제 일자리와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율은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비용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4년째 공교육비의 민간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리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원래는 월간 말의 1호 기자시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교하자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지 창간호가 나온 게 1985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기본법이 이제 언론 환경을 좌우하던 때예요. 사전 검열이 가능한 그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언론사의 뭐 그 생명줄인 허가하고 폐지하고 폐간하고 이거를 정부가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일선 기자들, 언론인의 언론 환경은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직접 권력의 통제를 받던 시대니까요.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게 되고 방송에서도 정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런 시민이 만들어준 언론 자유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지금은 언론 환경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뭐 조선 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 보수 종편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약하게 한겨레 등을 비롯한 진보 언론이 너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 같아요, 지금. 저는 푼수예요.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항상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원래 저는 안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선 푼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언론에 이쁨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25년이나 언론운동을 했잖아요. 무서워도 싸워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이죠. 근데 지금 종편에는 출연을 계속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당 차원에서 한동안 종편 출연 금지가 당론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종편 출연을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 신문의 신문시장 장악력이 거의 80% 이상인데 이들이 종편에까지 진출하면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가서 이게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반대한 입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종편에 출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됐죠. 선거에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종편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몇몇 분들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에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종편을 많이 보시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시잖아요. 그 시청률을 조사해 보면 젊은 층들은 거의 종편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종편에서 어떤 친여당 성향의 보도나 논평 프로그램을 하고 그걸 봐서 선거에서 우리를 안 찍었을까? 그건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50대, 60대를 견인해낼 만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외면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대선 이후에 종편 출연을 푸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좀 본말이 전도된 평가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종편이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5천억에 육박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종편 4사의 그런 적자액이 2천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 적자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JTBC의 적자는 사실은 종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온 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이라 보도만 하면 안 되고요. 보도, 드라마, 오락, 뭐 교양까지 이게 균형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하고 종편을 하다가 발생한 적자는 저는 자리 잡으면 서서히 해소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편들은 사실상 저는 보도 전문 채널 같아요.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부분은 뭐 저희가 방심위도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심위가 심의한 자료만 봐도 종편들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냐, 보도의 공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뭐 없다고 보죠, 저는. 이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 뭐 부채, 적자 이런 것들은 극복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적자가 시장 논리로 하면 적자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편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시장 경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방송 시장에서도 공정한 룰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첫 번째 룰은 공정한 룰, 그렇죠?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한 룰. 근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편은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어요. 우선 광고 특혜.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종편은 편성이 똑같은데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요. 종편은 중간 광고가 허용되죠. 이것도 특혜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 발전 기금을 다 냅니다. 그런데 이 방송 발전 기금도 종편은 계속 유예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배정, 황금 채널 배정 문제도 사실은 이게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압력에 의해서 SO들이 종편의 황금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제작 지원은 받아요. 그리고 광고 수주 행태를 보면 이미 이게 뭐 종편 초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광고 수주할 때 모신문을 활용해서 협박성 광고 수주를 했다든가 작품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독립 제작사들에게 거의 출혈적인 그런 아주 가배 행세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는 사실은 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경쟁 체제 안에 종편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혜 위에서 운영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상반기 목표가 나쁜 종편 속가내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편을 퇴출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조금만 다 같이 노력했다면 종편 정말 문제 있는 종편은 퇴출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편도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편들이 다 모신문을 가지고 있고 그 모신문의 영향력이 특히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종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도 하나로 입장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 60점은 된 거 아닌가요? 몇 점 같아요? 글쎄요. 60점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낙제를 면했다. 낙제를 면했다. 저는 낙제 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낙제는 면하지 않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굴절되고 더럽혀진 말이 되었지만 실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누구도 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보다 깊이 있는 인간관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 남 아니지요. 사해 동포인 거지요.
메뚜기 참새떼가 별을 망가뜨리고 갖은 풀이 농작물을 침범하지만 그 생명을 근본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칫 나를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은, 사람은 추석 연휴 첫날 한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3남매의 어릴 적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 종편은 천진하게 놀던 어린 3남매를 보여주며 50년이 지난 지금은 따로 추석을 보내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스혹에서 이 종편과는 다른 시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종편은 대통령의 철저한 친인척 관리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고 엉뚱한 보도를 했지만 뉴스혹은 이들 3남매가 각종 송사에 서로 얽힌 상황을 들어 명절이면 서로 보고 싶어하는 여느 집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스혹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아주 서민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그 표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면 명절에도 볼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국가 책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 고위 인사나 여당 지도부 누구 하나 명절에 유가족 위로조차 안 했습니다. 콩가루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